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림 메르헨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이 어느 순간에 이게 저의 유일한 낙이 돼버렸어요. 놀이가 돼버렸어요. 안 하면 뭔가 허전하고 섭섭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그림 메르헨을 뭘 볼까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두드려 봤는데요. 이상하게 자꾸 앞부분보다는 이 뒷부분에 자꾸 눈이 가네요. 아마도 그 제가 뒤에 막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색칠해 놓고 막 줄 거 놓고 뭐 의안이 비선이 써 놓고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선을 자꾸 끄네요. 그래서 오늘은 98번째 이야기래요. 노래하며 팔짝이는 종달새. 제가 또 제 자랑을 좀 하자면요. 제가 가끔 산에 가서 노래를 부를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약속이라는 이선희 노래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 노래를 제가 그 정상까지는 아니어도 그 정상 좀 한 몇 킬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언덕배기가 있는 곳에서 이제 정자가 좀 있고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새들이 옆에 와서 이렇게 마치 화답가를 불러주는 것처럼 이렇게 막 몇 마리가 나무에 이렇게 앉아서 노래를 불렀던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내가 좀 내 자랑해놓고서 좀 웃기네요. 근데 저 사실 뭐 이 목소리가 이게 엄마가 주신 목소리시죠. 사실 목소리죠. 사실은 엄마도 목소리가 엄마도 목소리가 좋은데 제가 그 유전을 타고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형제들이 뭐 나쁘냐, 뭐 아니면 저보다 더 뭐 비단결 같은 목소리를 가졌냐? 또 그건 아니에요. 옥구슬 같은 목소리를 가졌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사형제 중에서 제가 목소리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놀이를 아이들이랑 뛰어노는 것보다는 이렇게 혼자서 노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1인 다역하는 거 있잖아요. 종이인형 좋아하고 마른인형 좋아해서 마른인형 같은 경우는 이제 친정 엄마, 그러니까 나의 외할머니가 포목을 하셨어요. 포목이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옷감 파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옷감 파는 그 옷가게를 접으시면서 엄마한테 면으로 된 그 여러 가지 알록달록 예쁜 천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엄마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사시사철에 맞게 그 이불이나 요 같은 거를 이렇게 새로 갈아가지고 이렇게 끼워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다락방이 있었거든요. 나무 계단으로 된 다락방을 거기에다가 이제 항상 그걸 재워 놓으셨죠. 거기다 이제 쌓아 놓으셨는데 저는 이제 거기 다락방에 들어가 가지고 저 혼자 마른 인형 내지는 종이 인형 옷 마름질해서 옷 만들어주고 입혀주고 막 저 혼자 재밌게 잘 놀았어요.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형제 중에 삼남매는 밖에서 막 뛰어노는 거 엄청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신경이 다들 발달을 했는데 저는 밖에서 노는 거보다는 안에서 노는 거 좋아하고 또 초등학교 때는 제가 저희 집에 카세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카세트는 녹음기, 하나는 이제 음향을 트는 그런 게 카세트 안에 그 기능이 다 있죠? 참,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녹음 놀이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송 같은 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도서관이 이렇게 흔치 않았고요. 그냥 오로지 교과서에 나오는 시밖에 없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언니 오빠들이 있으니까 뭐 님의 침묵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읽고 신앙송하고 이제 백음악 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찌 됐든 저는 끊임없이 그런 놀이를 했어요. 뭐 노래를 부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아무튼 신앙송을 한다거나 내지는 1인 다역을 놀이를 한다거나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렇게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또 이제 그 각본, 대본 있잖아요. 희곡, 시나리오 그런 거 읽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혼자 노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 스타일이고, 저는 좀 술 마시고 이런 거는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술 문화는 좀 저한테는 좀 버겁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막 마시니까 옆에서 있어주기는 하는데, 항상 저는 이제 그 안주만 열심히 먹고, 그러니까 막 살찌고 소화 안 되고 힘들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이런 정적인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끊임없이 목소리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제 스스로 놀이를 통해서 이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자면 말랑말랑해진 것 같아요. 제 자랑을 좀 했습니다. 왜냐? 노래하며 팔짝이는 종달새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랑 전혀 무관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5분, 6분 동안 제가 제 자랑을 했네요. 하고 나서 진짜 웃긴. 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옛날에 한 남자가 먼 여행을 앞두고 세 딸들에게 뭘 사다 줄지 물어봤대요. 첫째 딸은 진주, 둘째는 다이아몬드, 셋째는 뭐라고 했을까요? 말을 했어요. 아버지, 나는 노래하면서 팔짝이는 종달새를 갖고 싶어요. 그래? 내가 잡을 수 있다면 가져다 주마. 근데 이 아버지가 되게 부자인가 봐요. 첫째 딸은 진주, 둘째 딸은 다이아몬드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죠? 아버지는 세 딸에게 입을 맞추고 길을 떠났겠죠. 집으로 오는 길에 아버지는 두 딸을 위해 진주와 다이아몬드를 샀지만 막내딸이 갖고 싶어하는 노래하며 팔짝이는 종달새는 아무리 돌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었겠죠. 막내를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대요. 숲을 지나오던 아버지는 숲 한가운데서 호화로운 성을 발견하게 되고 성 옆에는 나무 한 그루가 있었대요. 그 꼭대기에서 종달새 한 마리가 노래하며 팔짝팔짝 뛰고 있지 뭐예요? 이야, 제때 눈에 띄어졌구나. 아버지는 기뻐하면서 하인을 시켜서 나무로 올라가 종달새를 잡게 했대요. 하지만 하인이 너무 나무로 다가서자마자 사자? 종달새 독일어에는 사자를 놀리는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사자 한 마리가 그 밑에서 뛰쳐나오더니 온몸을 흔들며 나뭇잎들이 떨릴 정도로 울부짖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그 하인이 나무로 다가서자마자 사자 한 마리가 그 밑에서 뛰쳐나오더니 온몸을 흔들며 나뭇잎들이 떨릴 정도로 울부짖었다 했는데 사자에 대한 설명은 종달새의 독일어에는 사자라는 말이 있는데 놀리는 사람이래요. 놀리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한 마리가 그 밑에서 뛰쳐나오더니 온몸을 흔들며 나뭇잎들이 떨릴 정도로 울부짖었다는 게 어흥하는 사자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종달새를 말하는 건가요? 자, 이야기 속으로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래하며 팔짝이는 내 종달새를 훔쳐가려는 녀석은 잡아먹어 버릴 테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 새가 내 건 줄은 몰랐어. 새를 살 수 없을까? 안 돼. 그런 걸로 나한테서 벗어날 수는 없어. 네가 집에 가서 처음 만나는 것을 나한테 주겠다고 약속해라. 그러면 목숨도 살려주고 네 딸에게 저 새도 주지. 아, 뭐예요 도대체 헷갈리게. 사자예요. 뭐예요. 아, 나 읽으면서도 헷갈리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러고 싶지 않았대요. 그건 우리 막내딸이 될 수도 있어. 그 애가 나를 가장 좋아해서 내가 집에 갈 때마다 언제나 맞으러 나오거든. 하지만 겁이 잔뜩 난 하인이 말했어. 고양이나 강아지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마음이 약해진 아버지는 슬픈 마음으로 노래하며 팔짝이는 종달새를 받아들고는 집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을 사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말았지. 자, 여기서 사자는요. 아까
조그맣게 이렇게 설명해준 뭐 종달새의 독일어에는 사자를 놀리는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있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어흥하는 사자이면 틀림이 없네요. 그죠? 그래서 집으로 와보니 가장 먼저 맞아주는 것은 누구였을까요? 다름 아닌 사랑하는 막내딸이었대요. 막내딸이 달려나와 아버지를 껴안고 입을 맞추다가 노래하며 팔짝이는 종달새를 가져온 것을 보더니 더욱 기뻐했겠죠. 하지만 아버지는 기뻐하기는커녕 울음을 터뜨리면서 말했어. 이를 어쩌면 좋으냐 얘야. 이 작은 새는 정말 비싼 값을 치른 거란다. 새 대신 나는 너를 사나운 사자에게 보내야 해. 네가 가면 사자는 너를 갈기갈기 찢어서 잡아먹을 게다. 그러고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면서 무슨 일이 생기든 상관없으니 절대로 가지 말라고 했대요. 하지만 딸은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말했죠. 아버지, 약속한 건 지켜야죠. 제가 갈게요. 사자를 달래서 무사히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날 아침 막내는 작별 인사를 한 뒤에 침착하게 숲으로 들어갔대요. 그런데 사자는 마법에 걸린 왕자였다는 거예요. 낮에는 사자 모습이고 신하들도 모두 사자가 되지만 밤이 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대요. 막내딸이 오자 사자는 아주 친절하게 맞이해서 결혼식을 올렸고 밤이 되자 잘생긴 남자가 된 거예요. 두 사람은 밤에는 깨어있다가 낮에는 잠을 자면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지냈대요. 어? 거꾸로 사네. 두 사람은 밤에는 깨어있다가 낮에는 잠을 자면서 오랫동안 함께 행복하게 지냈다. 와, 그러니까 이제 사자가 낮에 사자 모습이니까. 어머머 세상에. 이런 방법도 있네요. 좋은데요. 어느 날 왕자가 와서 말했대요. 내일은 당신 아버지 집에 잔치가 있어요. 큰언니가 결혼을 하거든. 가고 싶다면 내 신하 사자들에게 당신을 데려가도록 하겠어요. 아버지를 간절히 보고 싶었던 막내딸은 그러겠다고 신하 사자들과 함께 집으로 갔죠. 오래전에 사자에게 잡아먹힐 줄만 알았던 막내딸이 돌아오자 집안 사람들이 무척 기뻐했대요. 막내딸은 자기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결혼잔치가 계속되는 동안 머물러 있다가 다시 숲으로 돌아왔죠. 둘째 딸이 결혼할 때도 초대를 받은 막내딸은 사자에게 말했어요. 이번엔 혼자 가고 싶지 않아요. 당신도 함께 가야 해요. 하지만 왕자는 너무 위험하다고 반대했죠. 그곳에서 햇빛 한 줄기라도 닿으면 자기는 비둘기로 변해서 7년 동안 다른 비둘기들과 함께 날아다녀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막내딸은 잠시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조르면서 자기가 절대로 빛이 닿지 않도록 지켜주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둘은 함께 길을 떠났죠. 가난하기도 함께 데리고 갔어요. 집에 온 막내딸은 방 하나에 빛이 한 줄기라도 태워들지 않게 튼튼하고 두꺼운 담을 쌓도록 했대요. 결혼식 불이 켜져 있는 동안 사자는 그 안에 앉아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갓 베어낸 나무로 만든 문이 조금 뒤틀리면서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은 틈이 생긴 거예요. 결혼식이 성대하게 시작됐고 교회에서 행렬이 돌아오면 수많은 횃불과 촛불이 방 옆을 지나는 동안 아주 희미한 빛 하나가 사자를 비췄어요. 자, 빛이 닿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눈 깜짝할 사이 모습이 변했겠죠. 방으로 들어온 막내딸이 아무리 찾아도 사자는 보이지 않고 다만 하얀 비둘기 한 마리가 앉아있다가 말했죠. 나는 7년 동안 세상을 날아다녀야 해요. 하지만 7걸음 걸을 때마다 붉은 피 한 방울과 하얀 깃털 하나를 떨어뜨려서 길을 알려주겠소. 당신이 그걸 따라 찾아온다면 나를 구해줄 수 있을 거요. 세상에. 비둘기는 문 밖으로 날아갔고 막내딸은 그 뒤를 따라갔죠. 7째 걸음마다 빨간 핏방울 하나가 하얀 깃털 하나가 떨어져 있으면서 길을 알려주었어요. 그렇게 쉬지도 않고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고 넓은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니 7년이 거의 다 지나갔어요. 이제 마법이 풀릴 날이 가까워졌다면서 막내딸은 기뻐했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았죠.
어느 날부터인가 빨간 핏방울도 하얀 깃털도 떨어져 있지 않게 되었고 눈을 들어보니 하얀 비둘기도 보이지 않았대요. 사람은 도울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막내딸은 해에게 올라가서 물었죠. 너는 세상 모든 골짜기와 각 산꼭대기를 다 비추지? 하얀 비둘기가 날아가는 걸 봤니? 아니, 난 못 봤어. 하지만 작은 상자를 하나 줄 테니 아주 다급할 때 열어봐. 해가 말했죠. 막내딸은 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계속 하다가 저녁이 되어 달이 떠오르자 달에게 물었죠. 너는 밤새 모든 들판과 숲을 다 비추지? 하얀 비둘기가 날아가는 걸 봤니? 아니, 못 봤어. 하지만 달걀을 하나 줄 테니 아주 다급할 때 열어봐. 달이 말했죠. 막내딸은 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계속하다가 밤바람이 불자 물었어요. 너는 모든 나무와 잎 사이로 지나다니지? 하얀 비둘기가 날아가는 걸 봤니? 아니, 난 못 봤어. 하지만 다른 새 바람들에게 물어볼게. 어쩌면 봤을지도 몰라. 동쪽 바람과 서쪽 바람이 오더니 자기들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쪽 바람이 말했어요. 하얀 비둘기 내가 봤어. 붉은 바다 위를 날아가더니 다시 사자가 됐더라. 7년이 다 지나갔으니까. 지금은 용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 용이라는 게 사실 마법에 걸린 공주야. 그러자 밤바람이 막내딸에게 말했어요. 내가 방법을 일러줄게. 붉은 바다로 가봐. 오른쪽 바닷가에 커다란 나뭇가지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11번째 가지를 잘라가서 그걸로 용을 때려. 그러면 사자가 용을 이길 수 있을 테고 둘 다 사람처럼 사람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 그리고 나서 둘러보면 붉은 바다 해변에 콘드루가 앉아 있는 게 보일 테니 왕자와 함께 그 새를 타. 그러면 새가 바다 건너 너희들 집으로 데려다 줄 거야. 여기 호두가 하나 있는데 바다 한가운데 이걸 떨어뜨리면 물 위로 커다란 나무가 솟아날 거야. 그러면 콘드로가 거기 앉아서 쉴 수 있어. 쉬지 않고 너희들을 태우고 갈 순 없거든. 호두 떨어뜨리는 걸 잊어버리면 콘드로가 너희들을 바다에 떨어뜨릴 거야. 붉은 바다로 가서 보니 모든 것이 밤바람이 말한 대로였어. 막내딸은 11번째 가지를 잘라서 그걸로 용을 때렸지. 금세 사자가 용을 이겼고 순간 둘은 다시 사람의 몸이 되면서 그런데 용이었던 공주는 자유롭게 되자마자 왕자를 껴안고 콘드리의 등에 올라타더니 날아가 버렸어. 가엾은 막내딸만 혼자 남은 거야. 그래도 바람이 부는 곳이라면 어디까지나, 닭이 오는 동안이라면 언제까지나 갈 거야. 남편을 찾을 때까지. 막내딸은 길고 긴 길을 걸어 마침내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성에 닿았어. 그런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거야. 하지만 막내딸은 말했지. 하느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그러고는 해가 좋았던 상자를 꺼내보니 마치 해처럼 빛나는 옷이 들어있네. 막내딸이 그 옷을 입고 성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봤어. 신부도 봤어. 그 옷이 너무나 마음에 든 신부는 결혼식 때 입고 싶어서 자기에게 팔지 않겠느냐고 물었어. 돈이나 물건 받고는 안 팔아요. 피와 살이면 몰라도. 신부는 그게 무슨 소린지 몰랐어. 막내딸이 대답했지. 나를 신랑이 자는 방에서 하룻밤 자게 해줘요. 신부는 내키지 않았지만 그 옷이 너무나 갖고 싶은 나머지 허락한 거야. 하지만 하인을 시켜 왕자에게 잠자는 약을 먹였어. 밤이 되자 왕자는 잠이 들었고 방으로 들어간 막내딸은 침대 옆에 앉아 말했지. 나는 당신을 7년 동안 찾아다녔고 해와 달과 바람을 찾아가서 당신 소식을 물었고 용과 싸우는 당신을 도왔어요. 그런데 나를 까맣게 잊었나요? 하지만 왕자는 너무 깊이 잠이 들어 있어서 그 소리가 마치 바깥 전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처럼 들린 거야. 아침이 되자 막내딸은 밖으로 나와 황금옷을 주어야 했지.
막막해진 막내딸은 슬퍼하며 들판으로 나가 펑펑 울었어. 그러다가 다리 준 달걀이 생각나서 깨보자 우와 암탉 한 마리가 황금 병아리 12마리를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 병아리들이 삐약거리면서 쫑쫑쫑쫑쫑 돌아다니다가 다시 어미닭 날개 밑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세상에서 다시 없이 사랑스러웠지. 막내딸은 닭과 병아리를 몰고 신부의 창가까지 갔어. 조그만 병아리들이 너무나 마음에 든 신부가 당장에 내려 팔지 않겠느냐고 물은 거야. 돈이나 물건 받고는 안 팔아요. 피와 살이면 몰라도. 나를 신랑이 자는 방에서 하룻밤 자게 해줘요. 신부는 허락했고 전날처럼 속임수를 쓸 생각이었어. 하지만 왕제는 침대로 가면서 하인에게 지난밤 무슨 소리가 그렇게 옹알거리고 술렁거렸는지 물었던 거야. 하인은 자기가 왕자에게 잠자는 약을 줘야 했던 일을 실토했어. 가엾은 여자 하나가 왕자의 방에서 몰래 자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였지. 오늘 밤도 다시 잠자는 약을 줘야 한다는 사실도 털어놓았고 말이야. 그러자 왕자가 말했어. 약을 침대 옆에 쏟아버려. 한밤중에 여자가 다시 들어와 자기가 얼마나 슬픈 일을 겪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왕자는 곧바로 그것이 사랑하는 아내의 목소리임을 알고 벌떡 일어나 말했어. 내가 이제야 마법에서 풀렸소. 나는 마치 꿈속에서 있었던 것 같소. 그 낯선 공주가 내게 마술을 걸어 모든 일을 잊게 했지만 하느님이 제때 나를 도와주었구려. 두 사람은 밤중에 몰래 성에서 나왔고 공주의 아버지는 무서운 마술사였거든. 콘도를 등에 탄 두 사람은 붉은 바다를 건넜고 바다 한가운데 왔을 때 막내딸은 호두를 떨어뜨렸어. 금세 거대한 나무가 올랐고 새는 거기 앉아서 쉬다가 다시 날아 두 사람을 집으로 데려갔대. 두고 왔던 갓난아기는 그새 예쁘게 자라 있었고 그 뒤 모두들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대. 굉장히 엄청나게 긴 이야기네요. 그죠?